지난 주말 미중 정상 그 화상 통화에서 일단 주로 바이든이 주도권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하고 그다음에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였는데 회담 끝나고 바로 백악관에서 논평을 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화상통화 회담이니까 화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러 제재 등의 대응 방안을 포함해서 중국에다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러시아에 대해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니네도 세컨더리 보이콧 쳐맞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완곡한 경고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측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위기는 중국이 바라던 바가 아니다. 혹시라도 지금 뭐 대만과의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별 내용 없이 끝났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연준 임원들이 FOMC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난주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0.5%포인트가 아니라 0.25% 절반으로 단행된 데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이 막 험악한 시나리오를 곁들여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건데, 먼저 지난주 3월 FOMC 때 당당하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었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뭐 FOMC는 끝났으니까 5월 FOMC야말로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동시에 양적 긴축 계획에 돌입해야 된다고, 그리고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준은 올해 정책 금리를 3%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이 올해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올해 언제 FOMC든 5월이든 6월이든 뭐 9월이든 어쨌든 한 번 이상은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FOMC 때는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그쳤으나, 그리고 자기도 거기 마지못해 동의를 했지만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공격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다음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기준금리 50bp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최근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현재 연준은 긴축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동안의 어떤 그 비전통적 그 완화적 정책을 되돌리는 중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연준 내에서도 좀 비둘기파로 꼽히는 분인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밀어붙여야 된다고. 금년 말까지 이제 정책 금리 목표 범위가 1.75에서 2%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0.25%포인트씩 6번 올리는 것 같고는 이건 부족해요. 그러면 한 번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된다는 가정이고요. 지금 이제 5월 FOMC까지 계속 이 짓거리를 할 텐데, 5월 FOMC가 5월 3일, 4일 이틀이니까 오늘부터 딱 45일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런 매파적 발언 때문에 또 시달리고 막 매파적 연준의 우려, 그리고 연준 긴축 우려에 막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두드려 맞고 그럴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당장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이제 한가득입니다. 매주 일요일만 되면 우리 다 같이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요. 엊그저께 주총에 보니까 뭐 초등학생 어린이도 왔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어린이한테 삼성전자 주식 사주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지는 거를,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한 게 정말 좋은 금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K 물적 분할, K 유상증자, K 임상 실패, 이런 거를 공부로 막을 수 있어요? 2차전지 분리막 무슨 양극재, 음극재 연락에 공부했는데 갑자기 러우 전쟁 터져가지고 니켈 공급 안 되는 거, 이게 공부로 해결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지식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우위에 서고, 그럼 내가 좀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해서 우위를 누리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식은 아무리 나 혼자 공부를 해봤자 나 혼자 저 위에 가 있으면 뭐해요? 대중이 같이 따라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고도 남의 시각과 남의 의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식 공부를 하면. 그럼 그 어린이한테, 초등학생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부모가 사줬어요. 그럼 그 어린이가 이제 내가 산 주식이 뭔지 공부를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락에 공부를 했어. 근데 왜 내가 샀을 때는 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9전자 74전자인지, 그걸 그 어린이가 공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오히려 공부해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그 부모님은 어린이한테 제대로 된 인생 공부, 금융 공부 시킨 건가요? 매일 저녁만 되면 이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한마음으로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데, 저처럼 제 여친한테 카톡 보냈는데 일자가 1시간 동안 안 없어지면 혼자 이별을 준비하는, 상자를 막 마련해가지고 그동안 받은 편지랑 이런 거 다 담고 그러는 저 같은 불안장애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미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뭐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전체가 삼성전자 영향권이에요. 일단 우리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운용 포트폴리오의 비중 최대가 1위가 삼성전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연기금, 하다못해 종신보험, 실손보험,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모든 연기금 포트폴리오의 비중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주 500만이죠.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삼성전자 주가 막 갑자기 올라가는 날은 왠지 집에 갈 때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 소득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일단 5월 FOMC가 45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 저렇게 그냥 3월 FOMC 끝나자마자 연준 임원들이 매파적 발언 치고 나오는데, 또 이제 얼마나 많은 파도에 시달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일단 외국인들은 연준의 저런 그 금리 인상 때문에라도 한국 주식 비중 축소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맨날 주구장창 외치는 10만 전자는 도대체 언제 올려놓으려고 지금 아직도 안 사나? 아니면 이제 유동성에 썰물이 와서 예전 장기 박스피 장세 때처럼 코스피 전체가 푹 내려앉고 그냥 비로소 삼성전자만 또 혼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와야 진짜 그때야 10만 전자를 볼 수 있을지. 사실 생각해보면은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전자 순식간에 96,000원 갔던 거 돌아보면은 당시 최고가는 96,800원이었는데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을 한번 보세요. 생활가전, 비스포크 이런 거 돈 많이 벌어도 주가에 영향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벌어도 주가에 영향은 별로 없어요. 이번 GOS 팜은 예전에 갤럭시 노트 7 불났을 때보다 훨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거는 시장 자체가 워낙 작은 판이라 또 영향력 거의 없고, 전장 아니 하만 인수한 결과 그 매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지 지금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결국 삼성전자의 최대 캐시카우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파운드리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함께 이제 부스트 효과가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앞에 말한 대로 이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워낙 많고 거기에 시총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D램 주기를 따라서 하루 삼성전자 1% 오를 때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한 3, 4% 올라가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금만 떨어져도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는 폭락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던 그 삼성전자가 작년 1월 순식간에 진짜 10만 전자 직전까지 갔다 왔다. 요건 뭐였냐면은 사실 이거는 마바라들이나 언론에서 호객행위 하면서 10만 전자를 미끼로 쓴 거다. 그러니까 초조해진 그 포모 증후군 온 주린이 분들, 개미들만 이러다가 나만 혼자 10만 전자에서 소외될까봐 성급하게 달려들면서 어떤 비이성적 과열에 따른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96,800원 찍은 거고,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세였습니다. 그 물량 결국 10만 전자 슈퍼사이클 이딴 소리 내뱉은 사람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고요. 결국은 외국인 연기금 물량 개인이 다 떠안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96,800원이면요. 삼성전자 50대 1 액면 분할하기 전 주가로 484만 원인데 액분 전 기준으로 외국인 평단이 200만 원 초반대예요. 근데 484만 원에 살 리가 없고, 연기금도 역시 그때 뭐 다른 언택트,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시류에 맞는 테마가 다 널려 있을 텐데 굳이 10만 전자를 믿고 96,800원대에 삼성전자를 급하게 살 이유는 없었던 때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하단으로 봤을 때는 69,000원대 깨기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떨줍 그리고 올팔 하면 됩니다. 떨줍 올팔 아시죠? 한국 주식은 그 어떤 호재도 어떤 매수의 모멘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툭 떨어지는 날, 미국 증시 하락해서, 중국 증시 하락해서, 환율 올라서, 일본 증시 하락해서, 대만 증시 하락해서, 하여튼 온갖 이유로 갑자기 툭 떨어지는 날 그냥 줍줍, 떨어지는 날 줍줍 했다가 기계적으로 반등할 때 그냥 올라갈 때 올팔 해가지고 수익 그때 챙기고 현금 확보해 놓고 다음 떨줍을 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계약 공시, 실적 전망치 상향, 증권사 목표가 올린 거, 이익 추정치 상향, M&A 기대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호재도 거기 맞춰 들어가면 다 선반영이야. 고생했어. 슈퍼사이클 끝났어. 이거 한마디면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자회사, 뭐 인수 기대감, 혹은 어떤 사업부 하나가 대박을 냈다. 그러면 바로 물적 분할이야, 또. 그 다음에는. 아니,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장사라고 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적어도 논밭대기나 아니면 도소매로 주식을 사야 이문을 남기지.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육교 위에다 좌판 벌려놓고 과일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고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워런 버핏도 장중에 주식 사가지고 그렇게 가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워런트로 산 거고요. 최근에 무슨 뭐 옥시덴탈인지 뭔지 그것도 워런트로 산 거고, 맨날 12 만기 될 때마다 시세에 한 30% 싸게 물량 매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중에 호가 보고서 놀림목이다 하고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보겠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떨주 몰팔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여윳돈으로 나는 좀 장기 투자도 상관없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장기 전략을 말해달라는 그런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이제 디램 가격 사이클에 따라서 한 75,000원 미만에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그 위에서는 비중 축소,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때그때 역시 또 수익을 좀 확정 짓고 배당을 덤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특별 배당 기대 때문에 단기간으로 뭐 주가 상승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때 팔으라는 거예요. 올팔로. 그 다음에 또 2023년 내년 말에는 또다시 특별 배당을 한번 할 것 같으니까 역시 그때까지 홀딩 하다가 그때 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또 팔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현대 무기의 핵심은 화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력을 줄이고 정밀도를 올려가지고 딱 죽일 놈만 맨 놈 잡아 죽인다. 그래서 조직 와해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영토든 자원이든 뺏고 싶으면은 해당국에 이제 내전 일으키게 지원해가지고 독립시켜야지, 이걸 치고 들어가서 침략해가지고는 이제는 못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초기에 우크라이나 이제 쳐들어갈 때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제 다 빤스런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무장 집단 동원해가지고 독립선언 시킬 그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젤린스키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내각 아무도 도망 안 갔잖아요. 다 안 튀고 오히려 막 TV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막 선전 활동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집결시키니까
친러 세력 옹립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미 러시아는 사실 진 거죠. 애초 전략에 따르면.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핵을 쓴다고 협박을 하면은 더더욱 우크라이나 국민은 똘똘 뭉칠 것이고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그러면 이제 푸틴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든지 지금 당장 이겨도 본전이에요. 그러나 푸틴이 지금 서방 외신이나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세에 몰려 있거나 막 초조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요것도 한국 언론들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있던데 무슨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켜가지고 거의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 같은데 실제로는 러시아 편들거나 대러 제재한 거부한 국가가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별 볼 일 없는 중소 나라들이냐 오합지졸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중국은 러시아 편들면서 군사 지원까지 검토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하는 인도 러시아는 우리한테 절대적 군사 우방이라고 러시아 편들면서 제재 동참 거부했고 그 다음에 터키는 우리가 나서서 중재해주겠다. 대러 제재는 뭐냐. 우리는 교역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랍권 최대 개방주의 채택 국가인 아랍에미리츠 같은 경우에는 나라끼리의 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라. 대러 제재 거부했고 그 다음에 중동 최대 산유국이자 부국인 사우디도 사우디산 석유의 거의 4분의 1을 수입해가는 중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으로 역시 밝혔고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당연히 야 저 미국 놈들한테 우리도 다 당해봤는데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우리 잘 알기 때문에 러시아를 등질 수 없다고 제재 동참 거부. 뭐 벨라루스는 당연히 러시아의 절대적 우방이니까 거부했다가 같이 제재 받았고 그 다음에 브라질도 여기도 자원부국인데 대통령이 푸틴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젤린스키를 비난하면서 제재 동참 거부했고 그 다음에 북한 당연히 뭐 미국 비난하면서 이거 우크라이나 잘못이라고 했고 시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란도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인정부터 해라. 아니면 제재는커녕 미국이 원하는 원유 대체 공급도 우리는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협박하고 있고 쿠바도 여기 또 미국이 제재하면서 완전히 몇십 년 동안 거지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옳다고. 베네수엘라 여기도 역시 미국이랑 조금 협상하다가 그 원유 대체 공급 제한에 대해서 약간 거절 취지로 시간 끌기 들어갔고 여기도 러시아가 옳다는 입장으로 대러 제재 거부했고 아르헨티나도 그다음에 미얀마도 역시 이런데도 뭐 러시아가 당장 외화 채권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디폴트 할 거라고 예상하고 러시아 경제가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뭐 장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은 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러시아 금 매장량이 세계 2위예요. 금 현재 보유량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가장 재앙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푸틴이 핵무기를 쓰는 건데 그럼 이제 진짜 3차 세계대전 나는 거고 그때는 유튜브고 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 사실 이 핵무기라는 게 1945년도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생됐는데 흥미로운 게 핵무기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한 80년 동안 실제 사용된 사례가 딱 2번이 전부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2번도 횟수로 2번이지 작전 목표로 보면 그냥 1번인 거예요. 실제 사용된 그 2번의 그 무기는 핵무기라기보다는 어떤 핵무기의 초기 단계인 원자폭탄이었는데 이게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각각 15KT급, 20KT급 투하돼가지고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에 희생됐고 여기서 이제 KT가 어떤 단위냐면 킬로톤인데 다이너마이트 기준 1킬로톤이 다이너마이트 1000톤급 위력이에요. 근데 이때 이 썼던 원자탄이 술로 치면은 폭탄주 축에도 못 끼는 뭐 소콜? 소주 더하기 콜라? 요 정도 위력인 이 원자탄만 해도 열 복사 반경이 3.5km고 폭발하면은 폭심지 기준으로 1km 이내에 노출된 생물체 95%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4.5km 내에 70%가 사상이고. 근데 현재 시대의 핵무기는 파괴력이 킬로톤이 아니라 밀리언 톤급 나오는 원자폭탄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그 정도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 핵무기의 파괴력이 400KT급이에요. 다이너마이트 40만 톤 위력이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멸망적 파괴력 때문에 복잡한 전략 전술들이 막 발전하는데 그중 하나가 MAD라고 상호 확증 파괴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핵을 쓰면 양쪽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체제의 경쟁이 이 핵무기 개발을 계기로 참 역설적이지만 전쟁이 억제되는 냉전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핵무기가 결국은 공포의 균형을 형성했고 이제 수세기 동안 전 세계가 막 틈만 나면 편갈라 싸움박질을 했던 그 열전에서 이제 냉전으로 국제 질서가 새롭게 창조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 군사 이론에서 핵무기는 군사 무기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보다는 이거는 협상 무기 혹은 정치 무기로 더 많은 그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도 역시 일단은 그 미치광이 전략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그쪽 전략으로 미국하고 나토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그 협상 무기이자 외교 카드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 여기서 이런 이론적 분석을 벗어나는 두 가지 예외적 상황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뜻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본인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실각당할 것을 핵무기 사용에 따른 러시아가 겪을 후폭풍보다 더 두려워하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푸틴으로부터 내려진 핵무기 발사 명령이 최종 집행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시저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 개입돼 있던 러시아 모든 관계자들이 아무런 반발도 없이 이 핵무기 발사 명령에 따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역사상 세 번째 핵무기 사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Foreign Affairs의 기사를 보니까 핵무기 때문에라도 전면전은 이제 서로 피한다는 것을 이제 양측에 알기 때문에 기존의 열전에서 냉전으로 갔던 게 다시 냉전에서 열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신에 국지전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니까 이게 중국하고 대만 관계에 미칠 영향도 안심할 수가 없겠구나. 중국은 뭐 대만 말고도 티벳, 위구르, 뭐 인도 뭐 이런 데랑 비슷한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에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는 무료, 제주 및 도서 상간까지 다 무료. 이렇게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여러분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매일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바로 정보 민주화의 취지로 저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영업시간은 현행 밤 11시지만 사적 모임은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국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해제 시작일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대상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까지, 1회 접종까지, 후 14일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일입니다. 이어서 내일 월요일 제1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입니다. 요거 좋죠. 요거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암 정복은 얼마나 남았는가 하면 이제 표적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게 이제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내일 월요일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 지원센터 착공식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여기가 이제 또 주인공이에요. 새만금은. 그 다음에 내일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 번 크게 나왔죠. 비료 종자, 특히 종자 종묘 이쪽. 내일 산업부는 2022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AI,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로봇 설계까지 다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두류는 콩 두자 해가지고 두류, 콩류. 두류베리 그 두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류 비축 계획을 발표하는데 작년에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을 각각 매입 비축하겠다고 농식품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두류 매입 비축은 벼에 쏠려 있는 논 재배 수요를 콩 같은 데로 늘리기 위한 조치로 재배 농가의 원활한 종자 확보를 돕기 위해서 국립종자원을 통해서 보급 정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환경부와 인천시는 노후 산단 화학사고 원격 감시 맞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테마 중에 이것도 있어요. 원격 감시 체제,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거 있죠. 노후 산단에 화학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요거는 이제 각종 밸브 센서 막 그 몇 년 전에 강원도 펜션에서 수능 마친 그 고3 학생들 사고 났을 때 그때 한번 확 떠올랐던 그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내일 과기부는 국민과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키 복구 도구 개발 배포 시작이라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러우 전쟁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 상당히 커졌습니다. 내일 공정위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을 합니다. 요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라고 하면 뭐 결제, 예약, 취소 뭐 이런 거일 텐데 야놀자 관련주들 이것도 한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내일 2022년 한복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한복 홍보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친중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막 시끄럽게 나오면서 애국주에 한번 다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창에 장식하기 좋잖아요. 한복 홍보대사 2022년 위촉시켜가지고 뭐 아이돌 노가 됐다고 막 사진 나오고 막 우리 것이 좋은 거라고 뭐 한복이 중국 거라는 거에 대해서 화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쫙 나오면 그쵸? 내일의 경제 일정, 한국전력이 드디어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2분기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조건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 그리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 인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즉각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내일 2021년 증권 선물사 영업 실적이 공개됩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증권 선물사들, 이 돈이 다 여러분들의 수수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2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이 공개되고 그리고 내일 국고채 10년물 입찰도 있습니다. 총 2조 9천억 원 규모. 3월에 총 40조 정도의 국채 발행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 GDP 대비 부채 문제도 사실 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저는 좀 심상치 않다고 보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이제 연장이 안 돼가지고 종료된 상태인데 조금 환율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좀 급진적이라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3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됩니다. 이 LPR은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평균치를 토대로 하는 건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입니다. 최근에 류허 중국 부총리는 1분기 경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대출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완화적 스탠스를 또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격인 LPR은 동결하더라도 지급준비율은 인하 전망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확실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LPR까지 동반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2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독일에서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 그리고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실물경제협회에서 연설을 가지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총재도 연설이 있습니다. 독일이야말로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전의 의존도를 높인다고 해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내일 일본은 금융시장 휴장일입니다. 춘분의 날로. 내일 증시 일정은 포스코 케미칼이 주주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 GTC를 개최합니다. 24일까지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 중심의 AI 컨퍼런스로 CEO이자 이 대만계 미국인이죠. 젠슨 황의 기조연설이 있고 AI,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연구원 등 총 1,400여 명의 연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나이키하고
텐센트 뮤직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